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계도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고구려 입장에서 본 거고, 그리고 백제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백제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기에 왕위 계승이 숱하지 않았고, 왕실의 권위도 약화되었다. 자, 이에 계도왕은 적극적으로 왕실과 국왕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고, 그래서 계도왕은 여러 왕족들에게 장군호를 수여하고, 왕족인 문주를 산자평 임명한 편, 동생 곤지도 중요했다. 그래서 이 곤지가 이제 그 당시 일본으로 이제 갈 때, 도중에 이제 낳은 아들, 곤지 부인이 낳은 아들이죠. 요 부인 아들이 문용왕릉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궁궐과 누각을 화려하게 짓고 성곽과 제방을 쌓았으며 왕령을 보수하는 등그 토목공사를 크게 벌였다. 그래서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국왕의 권위를 가시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왕실 중심의 정치 운영은 여타 귀족을 소외시켰고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중에 일부 이제 수청된 귀족들이 어디로 건너갔냐면 고구려로 건너갔어.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가 뭐냐 침입해 올 때 향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계로왕을 죽인 사람, 물론 이제 장수한 명을 봐갖고 죽였지만 그 사람도 이제 예전에 그 장수한테 계로한테 쫓겨나서 고구려 망명했던 인물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지나친 토목공사로 인해서 민심을 잃었다. 그래서 472년에 계로왕이 북에 국서를 보내서 고구려 정벌을 요청했으나 당시 북인은 고구려 우호적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거꾸로 이의로 고구려 자극해 475년에 장수왕이 3만 명 군대를 이끌고 한성을 포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로왕은 성에 빠져나가 몸을 피하려다가 사로잡혀 그 죽음을 당했는데 오늘 아차산성 부근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였던 문주가 신라에 가서 지원병을 얻어 돌아올 때는 수도가 이미 함락된 뒤였고요. 문주는 왕위에 오른 뒤에 파괴된 한성을 포기하고 옹주로 이제 수도를 옮겼다는데 요때 한성이라고 하는데 요 한성을 당시 고구려가 직접 점령했냐 가지고 학설이 많아요. 왜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북 지역만 거점 지배를 했고 한강 이남은 내버려뒀다라는 그것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유족이나 유물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도 이제 한성은 이제 뭐 그 복귀를 해봤자 거기에 지킬 수가 없으니까 웅진으로 간 것 같아. 그래서 웅진을 수도 옮겼는데 웅진은 사방이 작은 산들과 강으로 둘러싸여 좁은 지역이었지만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웅진 천도의 왕실의 권위가 회복되지 못한 채 함께 옮겨온 귀족세의 권한 의존에 의존했고 그 가운데 이제 해시 중심인 해구가 권력을 시도했다가 479년에 문주왕이 살해되고요. 또 상근왕을 즉위시키지만 다시 분란을 일으켜서 처형당해요. 그래서 이제 진시의 시세력들이 권한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하기 전에 그 도림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승려 도림이 그 계로왕을 이제 가서 이제 친근하게 바둑 그 장기를 두고 이제 바둑을 두고 이제 해서 도림을 부추겨서 이제 토목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도림은 장수왕의 파견한 이제 첩자라고 또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도림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계도왕은 자신의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있고 자, 그럼 동성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성왕은 한성시대부터 대표적 귀족이었던 해시와 진시 외에도 새로운 귀족들을 등용해 국왕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다. 한성시대부터 시행한 왕후제라는 것은 왕이 있고 여기 후가 있는 거죠. 예. 일종의 요 왕은 백제왕, 후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제후왕 같은 거 비슷한 거야. 여기가 이제 태왕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제후왕, 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왕후제를 운영하는데도 동성왕 때는 왕족 위에도 귀족들이 왕과 후라는 칭호를 받는 건데 왕과 후라는 칭호를 받는 것 자체가 백제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조그만 뭐 소왕이라고 할까요? 뭐 소왕이나 후를 둬서 자기가 이제 백제 중심의 어떤 독자인 천하가 이걸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동성왕은 고구려 남진에 대처하면서 신라 공조 관계를 유지해요. 494년 신라 소지왕과 왕녀와 혼인을 맺었다. 또 498년에 동성왕이 탐나가 공납을 바치지 않자 직접 이제 동성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었는데 이때 이제 무진주에 이제 내갔죠. 무진주가 이제 지금 강주예요. 근데 탐나가 사람을 보내서 사과를 해 중단하였다. 이들 계기도 이제 옛 마한 지역의 통치를 더 강하게 통제했다. 이렇게 있죠. 탐나는 독자적인 왕국이 있었고요.
삼라왕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록에 보면 삼라왕이 고려시대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시대 빈공가라는 뭐냐면 과거가 있었는데 빈공가의 탐라 출신이 거기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고려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탐라를 좀 외국 취급하고 그랬나 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동성왕은 말기에 귀족과 갈등을 하면서 자기가 키웠던 이 자평 백가유에서 이제 살해됐어요. 그래서 이 백가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문흥왕이라고 하는데, 이 문흥왕과 백가의 관계가 최근에 약간 논쟁거리가 있죠. 예. 원래 백가가 문흥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이제, 하라고 이제 지원 지명,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문흥왕이 백가한테 쿠데타라고 이제 했고, 나중에 너 이제 쿠데타 성공하면 이제 약간 높은 자리 주겠다고 했는데, 백가가 막상 쿠데타를 일으켜서 동성을 죽이니까 문흥왕이 이제 그 백가를 이제 매장시켜 버렸죠. 공격해갖고 백가를 이제 뭐 진수하기 전에 이제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랬던 설이 있어요. 여하튼 이 문흥왕은 이제 백가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즉위를 했죠. 문흥왕은 앞시기보다 통치력 강하고 고구려 항쟁에서 우세한 상황을 이어갔다. 521년에 중국의 남조의 양해 보낸 국서에서 는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 양해 보낸 국서가 이제 그것을 양직공도가 하죠. 양직공도. 그래서 요 국서 내용이 이 양직공도에 들어가 있어요. 양직공도에. 예, 양나라에서 여러 사신들 이제 온 것을 그렸는데 그 안에 국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22담로 관련된 내용도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대가를 견제하면서 섬진강 유역 세력을 확대한 것도 이때였다. 대가여가 그 당시 이제 백제가 두들겨 맞은 걸 보고 백제가 장악했던 섬진강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다시 뺏긴 게 이 문흥왕 때 얘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무료왕 때는 제방을 쌓아서 농사에 필요한 수입시를 확충하는 등 떠도는 백성들, 농토의 정착시키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에 힘썼다. 그리고 대의적으로는 양의 자주 사실을 파괴해서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문흥왕릉이죠. 문흥왕릉 뒤에 좀 다시 설명할 텐데, 이때 이 문흥왕릉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전축분이죠. 전축분. 예, 이걸 벽돌 무덤이라고 해요. 벽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나 이런 신라 같은 행여시석 신분이 있잖아. 행여시석 신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인데 이것도 뭐 구조 자체는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구가 있고 연길이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방이 있으면 여기다가 부부 합작무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보통 이 행여시석 신분은 석실분이라고 이제 한 것처럼 여기 이제 그 하강암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중국식 양식을 빌렸지만. 그렇지만 전축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이제 전축 벽돌로 만들죠. 중국은 벽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양나 기술자가 와갖고 이 벽돌 양식인 문흥왕릉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백제 왕릉 중에 전축부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문흥왕릉과 송상리 육호군이 있어요. 이것도 문흥왕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송상리 6호분이 문흥왕릉보다 더 잘 만들어졌어요. 있는데 이 송상리 6호분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벽화가 있는데 반해서 문흥왕릉은 약간 벽화가 없어. 보통 이제 전축분이는 가나 행일서시분은 벽화가 존재하거든요. 존재하지 않아. 이게 좀 특징이 있어.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문흥왕을 비롯한 백제 벽돌무덤과 그 문흥왕릉의 진묘소 같은 이 진묘소는 이제 딱 널길 앞에 있는 개상 그 짐승이 하나가 있어요. 야, 여기 입구 앞에 딱 서 있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는 그 뭐냐면 짐승이 하나 상상 속의 이제 짐승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석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지석이나 뭐 매직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의 남중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리고 또 문흥왕의 간에 금송을 사용했거든요. 금송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왕족들이나 황족들이 이제 뭐냐 죽을 때 사용했던 이제 그 간이에요. 네, 금송을. 그래서 금송은 일본에서만 내죠. 그래서 이 금송을 만든 간을 사용했는데 이건 일본과의 관계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문흥왕릉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벽돌 무덤 형태나 여기 부장품들이나 간을 볼 때 그 당시 백제가 상당히 남조 국가와 일본 간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고 상당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백제 문화의 개방성과 함께 국제교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하는 김에 그냥 요걸 하면 되겠네. 한국사 통론하다가 제가 좀 넘어간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공주 송상리에서 이제 그다음 사비 시대 때 무덤명은 송상리예요. 그래서 송상리 문흥왕릉에 지석이 있어요. 지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 건 아니고 보통 중국의 양식이죠.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밑에 중국 그 무덤 안에 그 사람의 업적을 기록한 그 지석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석을 넣는데 이게 지석이 고대 시대 때 뭐 조선 시대까지 이제 발견되는데 이 당시 이제 그 고대 시대 때 지석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문흥왕릉 지석이야. 예. 그래갖고 아니야 문흥왕릉 지석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인 문흥왕릉 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편에 매직건이라는 게 있어요. 매직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봉호고요. 책봉호고. 그 다음에 백제 사마왕인데 사마는 이제 뭐냐면 그 문흥왕의 이름이에요. 문흥왕은 이제 뭐냐 시호고 사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마왕이라고 또 해요. 사마. 이 사람이 곤지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곤지가 이제 외국에 갈 때 곤지의 부인이 상당히 이제 뭐냐 임신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근데 도중에 이제 가기 전에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일본의 어느 섬에 들려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그 섬이라는 카카시마인가? 네, 시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마 그래서 사마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음체에서 사마마 이렇게 있는데 사마왕이 이제 62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축년 뭐 그 뭐냐 5월 병진 병술 그에 뭐 사망했다. 그 이름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붕자가 있는데 붕이라는 것은 왕이 죽을 때 이제 사용한 거잖아요. 붕. 그래갖고 요 붕을 사용했다는 것은 백제가 독자적인 어떤 내지 외양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붕이란 그 글자를 쓰면서 그 주체 의식을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왕이 죽을 때는 이제 붕이라고 하지 않고 홍이라고 하죠. 홍. 황제가 죽을 때 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죽을 때는 이제 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사마왕은 예전에 사용했던 시 이름이고 사후에 이제 주어진 시호가 문흥왕이라고 표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문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석에 분명히 그의 사망일자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냐면 삼국사에 일치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대사 연표를 정할 때 절대 연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아, 여기 뒤에 넘어서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신민한 국사. 자, 사비천도와 이제 제도 정비를 보겠습니다. 백제는 538년 웅진에서 사비도 수도를 다시 옮기고 한때 국호를 남부로 했다. 사비도 천도한 배경은 산지 사이에 좁은 지역을 벗어나 넓은 평화지대를 생산에 이용하고 금강을 이용한 수도교통을 주는 이점을 활용한 데 있다. 그래서 요 사비천도의 배경 관련을 쓰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자, 백제의 정치 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관청들이 거의 완비된 시기가 그 뭐냐면 서왕 때다. 그 16간등제와 그 앞에서 이제 16간등제와 22등제의 완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삼국사기에서는 고이왕 때도 있지만 실제 중국 쪽 기록까지 분석을 한 결과 여기 성왕 때도 보고 있죠. 그리고 수도와 지방 행정제도가 완비된 것도 사비시대다. 자, 성왕 때 백제는 고구려 공격을 때때로 격퇴하고 때로는 고구려에 패배하는 등 불국을 겪었다. 그런 한편 중국의 남주 여러 국가와 이제 활발히 교류했고 신라와 우호 관계 유지하면서 548년 고구려 군이 독산서를 공격할 때 신라군의 지원을 받았다. 자, 그러나 두 나라의 이제 공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 551년 백제와 신라는 본을 맞춰 고구려를 대대로 공격하여 신라는 중령 이북의 고구려 10개군을 점령했고 백제는 한강 하류 6개군을 되찾았다.
그러나 553년에 신라가 기습적으로 한강 하류 지역이 차지하여 신주를 설치했고 백제는 신라를 반격하기 위해 이듬해 554년에 위덕대자, 그러니까 위덕태자는 이제 뭐냐면 후에 이제 위덕왕이 됐던 사람이 차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군사를 이끌고 신라 영토를 이제 공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격에 대가야도 일부 참여했다. 원래 이 대가야가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라 편에 붙었다가 그 당시 신라 그 결혼 동맹 깨진 후에 다시 백제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백제 편에 붙고 나서 대가야도 그거 이제 병력을 파견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간상유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맞아. 다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백제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신라를 공격했던 거죠. 예, 신라 동맹 맺고 깨졌다가 백제편에 붙어서 백제군과 같이, 참여했는데, 이 대가야가 이 백제와 함께 이제 싸우면서 패했잖아. 그리고 나서 대가야가 곧바로 이제 뭐냐면 신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자, 하여튼, 성왕은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갔는데, 간산성에 벌어진 전투에서 신라 복병에 사로잡혀 죽음을 당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당시 백제는 자평 4만 명과 3만 3만 가까운 한 4만 자평 3명 4명과 3만 명에 가까운 병사가 전사할 정도로 크게 패배했다. 자, 이로써 오랫동안 이어졌던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깨졌고, 이미 깨졌죠. 여기 이제 그 간산성 공격 이전부터 그 직전에 깨졌던 거고, 뒤이어 이제 직결 위도광은 그 충격을 출간 마음을 먹기도 했고, 근데 신하들이 말려서 출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위도광 때 백제는 중국 남북조의 여러 나라 외교 관계를 맺으며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북제와 북주 등 북조 왕조들과 자주 사신을 보냈고, 그리고 수가 남북조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왕조를 등장하자 축하사전을 이제 보내 빈번하게 이제 고소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마치 백제하고 수나라가 대립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백제하고 수는 대립한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있고 오히려 당나라 때도 이제 뭐냐 대립하는 한 적이 별로 없어. 예.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신라의 국경 지역에 자주 공격하는 등 열세를 만회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위동왕 때부터 그냥 그 백제는 신라를 이제 두들겨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그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백제 차왕 사리감이 있어요. 차왕은 위덕왕이라고 했죠. 능선이 전투에서 절도에서 발견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한번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능산리 같은 경우에는 저들 백제 이제 왕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사비 시대 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예, 여기 교과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보통 이제 6세기 때 신라의 세 명의 중요한 왕이 있죠. 지중왕, 그다음 버프왕, 그다음에 진흥왕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이 세네 번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여기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라는 6세기 때 지중왕 때 국벌 신라를 정하고 신라라는 용어는 그 예전부터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신라 외에도 사라, 사로, 계림 등등 여러 명칭을 사용했는데 요때 이제 공식화됐다. 그래서 이제 신라라는 명칭 안에 또 뭐냐 의미를 부여했죠. 유교 경전을 찾아갖고 덕업일신, 망나사방.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명칭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왕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우상국 여기 울릉도죠. 예, 우상국 일대는 복속시켰고 버프왕 때는 율령을 반포하고요. 불교를 이제 공인했죠.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국왕을 중시한 통치체를 정비했으며 금강가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성왕 때 고구의 내부를 틈타서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아니 백제 성왕이죠. 아니, 백제 성왕은 고구의 내부를 틈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 고구려부터 한강 유역을 이제 택했지만 곧바로 이제 신라의 배신으로 진흥왕이 다시 빼앗겼고 그다음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깨졌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은 대가를 정복하고요. 동해안에 항은평화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쭉 해서 올라가서 황초정비와 마원영비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렇게 미작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떼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와라. 이런 미작서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신라 확장된 영토에 당양 신라 적성비와 진화 순수비를 이제 세웠는데, 순수비라는 것은 이제 뭐냐, 왕이 곳곳에 점령한 영토나 이제 지방을 돌아가면서 세운 뭐냐면 비석을 얘기해요. 이 순수비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자,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해두셔야죠. 북한산비, 그 다음에 마원영비, 한촌영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년비,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당양적성비, 그 중에 아니라 그 당양적성비 얘기인데, 당양신라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적성은 고구려 영토였는데 신라가 정복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성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걸 도와준 사람들 이제 뭐냐 포상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신라를 도와준 지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을 포창한 내용이 있다. 예, 당양 적성비 이 내용인데 여기 있고 여기 뭐 전사법이라는 토지제도도 있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신라 적성비, 당양 적성비하고 진왕 순수비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위치 정확히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가야문명 관련된 이것도 한번 읽어봤어야 했는데 어, 여기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원래 읽으려다가 그냥 놓친 것 같아. 자, 신라 그 관련된, 진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 통이나 거기에서 찾아보기 전에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신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넘어갈게요. 자, 가야혁명 변천을 보면 초기에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 중심이 되었다가 전기가야혁명이 결성됐고 그래서 강개토대왕의 공유로 전기가야혁명이 해체되면서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혁명이 결성됐다. 그러니까 가양명은 각 소국대 독자적인 정치 권력 유지했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해 두 나라의 압력을 받았고 결국엔 신라의 병합되어 이제 멸망했는데 요게 가야 성립 관련된 내용에서 보통 요게 이제 금강국 관련된 수용왕 그 관련된 내용 있죠. 근데 이제 가락국기는 그 당시 이제 그 이게 삼국지사에서 채용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할 생각 안 나지만 금강가야 출신이 이제 쓰던 거기 때문에 금강가야 중심의 그런 성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가야, 고요 지상동 그 고분군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가야 같은 게 철이 되게 발달됐다. 정의색은 각종 철 제품을 만든 재로서 화폐 역할을 했던 걸 보인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신라는 앞에 이제 6세기 때 신라를 얘기해요. 8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통에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자, 고구려 백제보다 후진적인 사회였던 신라가 기하학적 발전을 이뤘던 건 6세기에 들어와서 진흥왕 때다. 이때 신라는 농업을 크게 발달했으니 왕 3년에 외관을 명하여 농사를 건전케 하고 처음으로 우경을 시작했다. 이렇게 있죠. 우경이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소를 이제 해가지고 쟁기를 끄는 거잖아요. 신경이 가능하죠. 예. 자, 또한 수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다. 자, 이러한 농업 생산의 급격한 상승이 신라사의 비약적 발전 토대가 되었다. 자, 이와 같은 지중왕 때의 발전은 정치체제 정비 나왔는데 지금 왕 4년에 국부 신라가 정하고 왕후를 마리까지 중식 왕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라나 왕은 한식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만 명칭만 바뀐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제도를 같이 도운 거죠. 단순히 명칭만 중국화로 만든 게 아니라 고도의 중국 문화가 정치를 수입한 걸 의미한다. 그 왕이란 친구는 이제 중국에 들어온 걸 알겠는데 신라는 왜 그러냐? 원래 이제 그 신라나 국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 불렸던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당시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 다만 한자로 이걸 음차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신라를라고 부를 수 있고 사로, 사라, 또는 계림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신라라는 명칭을 이제 이렇게 공식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라는 명칭은 이전에도 사용하긴 했어요. 중원 고구려비나 강개토대왕이고 신라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했는데 또 뭐 기리 이상국 때인가 그때도 뭐 신라가 국호를 정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4세기 때 이미. 자, 하여튼 이때 신라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한식화됐냐면 유교 경전을 찾아와서 신라의 단순한 음차에 신라란 글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그래서 신은 덕업일신, 그다음에 망나사방 그 해서 신라라고 했죠. 그래서 덕업일신 그 뭐냐면 망나사방. 그래서 사자와 일자할 때는 신라 이렇게 덕업이시 실자와 여기 막날 때 따서 나를 신라라고 했다. 그래서 덕이 널리 퍼진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식화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했던 것도 유교 경제 어느 정도 경제 올랐기 때문에 신라의 국호에 의미를 둔 거잖아요. 유교 경제 찾아서요. 자, 이 밖에도 주군의 제도를 정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소국을 중심으로 겉전 지배 형태죠. 예전 소국을 이제 병합해갖고, 요게 이제 간접 지배하고 겉전만 이렇게 이제 두는 겉전 지배에서 영역 지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식 주군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삼았다는 내용과 그 순장이 있었는데 순장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동시에 설치하는 내용,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지중항의 업적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민한국사에서 지중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99페이지 잠깐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이걸 좀 볼게요. 호우청 설명을 제가 안 한 것 같아. 예, 호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호우총은 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여기 호우총. 호우라는 것은 이제 청동기 제사 용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덤을 파보니까 이 호우가 이제 발견됐는데 이 호우의 뒷을 까보니까 요 문장이 이제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을묘년 국강상 강개토 지호태왕 호십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을묘년이라는 건 415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개토왕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 용품을 만든 게 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국강산 강개토 지호 호태호 이런 거는 그 뭐냐면 강개토 대왕의 시호죠. 호라는 제사 제사 물품 관련된 그 명칭이고요. 10이라는 건 열 번째 만든 거야. 이 호의 열 번째 만든 거다. 그 제품 넘버링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신라 무덤이었던 호호총에서 발견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이제 신라가 상당히 요 시기 때 5세기 초반 때 뭐냐면 놀주왕 때죠. 요때 이제 뭐냐면 고구려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호우총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신라와 이제 고구려 관계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인데 각자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중왕 관련된 내용 볼게요. 6세기 들면서 신라는 사회, 정치,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502년에 순장을 금지하고 국가 차원의 우경을 장려했는데 이는 이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꾀하는 조치였다. 자, 503년에는 이전까지 사로, 신라 등을 불렸던 국호를 신라로 확정짓고 동시에 마리간 대신에 왕이라는 그 칭호를 공식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동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성한 한편 505년에 지중왕의 영토를 주와 군으로 구획하여 지방간을 파는 주군제를 실시했죠. 어,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모든 그 뭐냐면 지역에 지방간을 파견한 거는 조선 때고 그 출발점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강역행정구역, 상행정구역 주는 군사의 군주가 파견됐고 행정과 군정을 아울렸다. 그래서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정관이 행정관 역할도 같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배의 거점이 되는 성가, 촌에는 나두와 도사의 등을 파견했다. 자, 이로써 과거 정복제, 복속제는 명실공히 그는 신라 국가의 지방이 됐고, 예전에는 소국을 재배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얘네들이 자율성 확보하고 있고, 거점만 몇 개 두는 소국 지배 방식이었죠. 근데 영역 지배 방식으로 이제 전환됐다. 물론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았지만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 사국의 육부는 완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부 관련된 내용은 육부는 5세기 말 정도에 이제 완비됐어요. 눈치만큼 4세기 때부터 해서 했다가 5세기 말 때 완비됐고요. 자, 중앙집권 국가에서 면모를 갖추면서 왕경은 전국의 물산이 모여드는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모여든 물류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509년에 왕경에 동시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조선의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성이라든지 이게 대부분 수도이지만 소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살고 도시민들의 어떤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선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일종의 그 당시에도 동시를 만들었고 고려나 조선의 시전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다음 지정왕 때 최초의 소경을 세웠죠. 이 아시촌에. 그리고 왕경 인구에 분산하면서 물류의 거점 다양한 시도였다. 그래서 소경 설치의 의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의 정복 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지증왕은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정복하고요. 우상국에 지방관을 보내는 대신에 멀리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직접 통치보다는 간접 통치를 한 것 같아요. 특산물을 공납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우상국을 점령하고 나서 우상국의 울릉도의 부속 그 도서였던 독도가 우리 땅이 됐다는 걸 되게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런 추세에 이어받아서 영토를 넓히고 뭐냐면 중앙집권 체제로 넘어가는 제도 틀을 만든 것이 버프왕 때죠. 야,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한 통해서 또 읽으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버프왕 때는 법령을 발표하고요. 이 율령체제가 완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왕 때부터 율령체제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어, 이 당시에 울진 봉평기나 이걸 볼 때, 요때 이제 뭐 17강 등이나 율령체제가 이제 완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백강 공복을 이제 철회했고, 17강 등제가 이제 확립됐고, 진골 귀족회의의 대표로 상대등 제도가 실시했어요. 그래서 상대동을 왜 실시했는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당시 어 왕과 귀족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한 거야. 예전에 이제 왕이라는 사람은 귀족의 여러 귀족 중에 하나의 수장에 불과한 거죠. 우두머리 대표자 그런 건데 상대등이라는 귀족의 대표자를 둬서 왕과 차별시키죠. 왕은 이제 뭐냐 너희 위에 있고 귀족들은 너희들 이제 뭐 대표는 상대등이다. 그래서 왕 상대등 귀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다. 더 이상 이제 귀족의 대변자가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 나 밑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왕권 강화 등을 했으니까 귀족들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귀족들은 이제 그 대등이라는 높은 간직이 있었거든요. 고위직 관료를 대등이라는데 대등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상대등 넣어서 이게 좀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다. 뭐 이런 이제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상대등을 설치하는 그 등 이제 신라는 법제로 고대 국가 체제를 받쳐야겠다. 이때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 건원이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건원이라는 것은 이게 한무제 때 사용했던 연호거든요. 어, 한무제 때 최초의 연원이 건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뭐냐면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명사 쓰는 거야. 대명사. 그래서 어떤 이제 뭐냐 연어를 쓸 때 칭제 건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는 그래서 이때는 대명사일 때 연어를 연다. 근데 요 대명사를 그대로 건원 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후에도 연호가 이제 계속 몇 번 바뀌죠. 자, 하여튼 신라의 국가 발전에 그 나타난 것이다. 연호의 사용의 의미가 있는데, 자, 연호의 사용은 중국 문화의 채용을 이제 뜻하는 동시에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의식을 표현한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되게 많이 비판해요.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지 주제도 모르고 연호를 사용하냐 하면서 막 비판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역사인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온 적이 그 난제 제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잘 안 나와.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건 나중에 고려시대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버프왕 때 불교를 공인했죠. 2차 대전 순교 같은 걸 통해서 공인해서 집권적 고대 국가의 사상 통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라 국가 체제 정비는 이후에 구의 삼국 통일과 전제 왕권의 확립에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부적인 발전이 이어 신라는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 발전했는데 지정왕 때 이제 뭐 우상국 정복, 그 다음에 법흥왕 때는 봉가야, 금강가를 뭐 병합하고 낙동강 하류지까지 진출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승한 사람이 뭐냐면 진흥왕이죠. 진흥왕.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법흥왕 관련된 내용은 신라국사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버프왕 때인데, 자, 버프왕이 이제 간제 개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최초로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간제 개편할 때 좀 얘기할 텐데,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간청을 두지 않았어요. 대개 보면 국가 일들이 여러 부들이 모여서, 육부가 모여서, 어떤 분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전문적인 병부를 두고, 전문적인 간청을 두고 관리를 돈다는 거는, 그 이제 뭐냐면, 이제 종전의 육부의 어떤 이제 연합 체제에서 이게 뭐냐 독자적인 이제 관료 체제로 바뀌겠다 중앙 국왕 중심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부를 중심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14부가 만들어졌죠. 예. 자, 그래서
이는 신라에서 이제 공식 설치한 최초의 중앙 간초가 그만큼 군사 활동이 중요했고 관련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전에 육부에서 이제 나눠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간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0년에도 이제 율령을 반포했다. 그는 이전부터 필요할 때마다 정리한 법률을 종합하면서 국가 운영에 요구된 여러 가지 규정을 망라해 체계화된 거다. 자, 이때 이제 관료제 운영 기준이 되는 간등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례 운영 공복제도 이런 걸 뒀고 골품제에 관한 여러 규정도 율령을 포함했다. 골품제는 이미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 율령에 이제 포함된 거죠. 이 골품제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명칭 쓰라고 나오더라고요. 선덕 여왕 골품제. 이게 이제 뭐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제가 지금 뭐냐 핵심 강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진짜 많이 줄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좀 답답해.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계속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27년에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 불교는 일찍부터 고구려부터 소맥산맥 남쪽의 고통을 통해서 민간에 알려져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이전부터 불교가 수용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반발이 심했던 거야. 왜냐 육부의 각각 수장들이 그 당시 이제 자기 부족들이 믿고 있는 그 북에서 믿고 있는 어떤 그 뭐냐면 신의 어떤 그 제사적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불교가 도입돼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제사정지는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불교 도입이 뭐냐면 공식화되는 것이 좀 늦었다. 불교 도입보다. 예. 자, 그래서 불교는 생소한 교리와 승리의 모습에 거부감을 느낀 기족들 반대 부닥쳐 인정받지 못하다가 요건 한 이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통론이에요. 이건 아마 요쪽 측면에서 강조된 것 같아요. 2차전의 순교 계기로 공인되었다. 자, 이후 불교는 왕실에 비롯된 지배층의 후원 아래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산 고립됐던 제대 신앙을 대체하면서 전국의 하나의 신앙을 통합하고 국왕과 왕실은 불교 사상을 끌어들여 위상을 강화했다. 뭐 이거는 어 불교통의 하나의 신앙을 통합하는 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 다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토속신들을 믿으면 이게 뭐 충성의 대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가 통합도 제대로 안 되고 얘네들을 이제 다 뭐냐면 고도 발전된 불교에 통합시켜서 같은 이 불교를 믿으면서 모든 이제 그 뭐냐면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종교 체계를 그대로 놔두면 왕권 강화 중화 집권이 안 되니까 불교를 하나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관점 믿게 하면서 불교를 매개로 해갖고 중앙 집권도 강화시키고 왕족불 사상을 통해서 왕공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다. 특히 그 뭐지 신라는 그게 더 강했어요. 백제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중국의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도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국가 통합을 이제 불교도 역할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꼭 왕권 강화에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외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발전이 좀 늦었어.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전복한 여러 이제 정복주의 이제 신앙들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마음껏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토속신앙들 적극적으로 해서 뭐냐면 토속신앙과 불교를 습합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좀 더 미신적이고 좀 더 정치적이고 마음껏 강화에 더 뭐냐면 그 초점을 맞춰서 불교가 있다. 이게 신라 불교의 특징이야. 물론 다른 시대의 고구려나 백제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신라만이 그 뭐냐면 더 그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불교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532년에 상대등을 설치했다. 이는 국왕의 귀족회의 주재했던 정통에 번해서 그 역할을 이제 상대에 맡기면서 여러 귀족 세력들 위해 군림하는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계기가 됐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귀족이 왕이 여러 그 귀족의 수장이 아니라 이제 귀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 귀족들의 대표적 상대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듬해 532년에 금강가야가 항복해왔다. 자, 신라는 금강가야 왕족을 진골 신분으로 편입하여 우대했고 그 후손들을 장수에 이제 활약하여 활약하여 그 당시 영토 확대와 통일 정제에 기여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김무력이죠. 김무력. 예. 이 김무력이 그 뭐냐면 김유신의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래서 간산성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고,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분위기 속에 국왕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울진 분평비 신라 비문에 이게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보면 법흥왕을 마디깔 뜻하는 매궁왕으로 표현했으나 그 울주 천천히 서석 두면에는 태왕 서법흥 대왕이라고 이제 표시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울진 봉평기 신라 비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보면 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왕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버퍼왕 외에도 육부의 수장들이 왕의 칭호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 버퍼왕도 해보다는 육부의 수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교. 그러니까 이제 교지를 낼 때 보통 교지는 왕이 단독으로 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이제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부의 장들이 모여서 같은 내죠. 공동 교지라고 하죠. 예. 단독 하교, 공동 하교라고 하죠. 예. 공동 하교를 해요. 교지들 여러 명이 내죠.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그 육부의 수장, 정확히 오부죠. 얘도 왕이 이제 한부의 회부의 수장이니까. 그래서 공동학교 형태로 이제 내리는데, 이게 이제 버프왕 말기 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율령 반포나 불교 이제 그 공인 등에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 운주에 철천히 서서 있어요. 천천히 서서. 이게 공동 그 낙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뭐 신라 시대까지 온갖 낙서가 다 있어요. 거기에 명문에 보니까 태왕이란 말이 있고 성법품 대왕이 있어요. 어. 그래서 태왕이란 건 왕중의 왕, 강개토 태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고, 성법품 대왕. 그래서 법품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이 아니라 치유도 아니죠. 요거는 병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불교의 어떤 병명을 사용해서 이제 일종의 왕주불 사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는 대왕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성법풍대왕. 자, 그만큼 왕권이 확립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진흥왕 때 들어가면 공동화교가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는 단독화교 넘어가죠. 그래서 진흥왕이 이제 뭐냐면 혼자 교지를 내는 거야. 그것은 이제 가독으로서 이 버프왕의 왕권 강화 작업이 있었다, 강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09년 개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15년 개정 교과서도 잠깐 나오고요. 예. 자, 하여튼 율령반포를 포함한 제도 정비와 불교 사상을 활용한 국악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결과였다. 자, 버풍이라는 자체가 불법을 익힌다라는 병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536년에 건원이라는 독자 연원을 선포한 것도 그날 자신감에서 이제 나온 행동이었다. 그래서 버풍왕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가 어린 나이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태호가 잠깐 이제 섭정했죠. 예, 요 기간 있고. 자, 그러면 진흥왕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한통 진흥왕 내용 볼게요. 진흥왕 어디야? 네. 자, 어디까지 읽었죠? 네, 여기였다. 네. 자, 신라의 비약적인 대발전을 일으켜야 하는 이는 진흥왕이었다. 자, 그는 이사부와 거칠부 등 중신의 보필을 받아 안으로는 국사를 편찬하고요. 이 국사는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삼국사의 1차 사주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골귀족의 역사서나 진골위주로 이제 역사를 했고, 우리가 이제 뭐 육두품, 아니 그러니까 그 국사에 보면 진골위주로 이제 역사서를 이제 편찬했고, 성골, 진골, 뭐 육두품, 오두품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부터 보면 뭐 박학거세부터 이제 성권이 있는 것처럼 기록돼 있지만, 실제 학자들은 4세기에서 6세기 정도의 골품제가 형성됐다고 해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연호를 개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나이가 어릴 때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소태우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에 섭정을 받고 있다가 친정한 그 해에, 예전까지는 자기 이제 그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가 자기 연호를 이제 바꿔요. 개국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개국 외에도 뭐 태창이나 이런 영어도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개국이라고 했으며 불교를 홍명시키고 옹학을 이제 일으켰고 하왕도 제도를 제도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제도인데 이걸 제도화시켰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내친의 십승한 편 박공은 정복 사업을 착수했다. 그래서 소백산맥을 넘어서 고구려를 차지하고 있는 단양 적성을 점령하더니, 요게 단양 적성비를 만들지, 이건 순수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왕 12년에 백제 성왕과 연맹하여 고구려를 쳐서 한강 상류 지역 10군을 점령했고,
2년 후에는 백제가 점유한 한강 하류 지역마저도 탈취하여 중부 지방을 모두 도차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 그는 가야 제국의 동복을 이제 손을 대어서 그 하만의 아라가야, 네, 이게 가라가야가 아니라 아라가야인데, 아라가야는 그 당시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계속 이제 강세를 유지했던 가야고, 그다음 대가야가 그 당시 이제 쇠퇴한 후에 이 아라가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 가야 형제국을 이끌고 그랬어요. 예, 그 가야 고당 회의도 막 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창년에 비아가야, 빗벌가야라고 하죠. 요 빗벌가야는 그 멸망시키고 만든 게 창녕비야, 창녕비. 이 창녕비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아, 여기가 창녕비가 여기 있죠. 아이고, 비문이 어디 있나? 여긴가? 네. 여기 있네. 창녕비. 여기 나왔어. 그래서 어떤 분이 창녕비를 뭐 금강가요, 대가요 쪽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빗벌가야 관련된. 그러니까 듣보잡 가야죠. 네. 빗벌가야. 한자로 적으면 비아가야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와 연결돼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고려의 대갈 정보원으로서 납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 해안선에 따라 동북 방면으로 북상하여 항안평화까지 이제 점령했는데 요 미작살 관련돼서 이제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정복 사업은 지금 창녕, 그다음 북한산비, 항초용비, 마오용비와 남아있는 네 개 순수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신라의 북방 경계선이 북상을 확대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지는 그 신라 나름대 독재 천하관을 표현하고 있죠. 순수 자체가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다양적 성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으로 진출의 시기를 진흥한 12년 알고 있었는데 신라의 단양 정령이 그의 몇 년 앞에 이뤄진 걸 비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전부터 이제 뭐냐면 소백산맥 이북을 진출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라가 이제 곡을 쳐서 중령 이북의 식군을 빼앗을 때 이렇게 이제 대하찬으로 출전하고 막 이 비가 진흥한 12년에 이전에 세워지면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자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 관련된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은데 하여튼 요거 내용들 중령 이북의 식군을 빼앗았다.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당향적 성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흥왕의 영토 확장 가운데 특히 한강 유역의 점령은 신라국은 대고구려와 그다음에 백제전에 있어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소백산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백제라든지 고구려는 이게 육상이나 해상 통로 쪽에서 백제 그 중국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였잖아. 그런데 신라는 여기 소백산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소박했죠. 예, 소박한 게 좋은 말이 소박한데 소박한 말이지만 형편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교육을 위해서 당항성을 쌓았잖아요. 충청도 그 부근에. 예. 그러면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신라가 이제 한 차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의 이제 한강유역 장악의 의미를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강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북한사주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사주 설치해서 군사 요충지를 삼았으며 세 번째 남양만 일대, 충청도 그 남양강인가요? 예. 그 일대에 당항성을 이제 쌓아서 바다를 통해서 직접 중국과 남북조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맺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성을 사용했다고 했죠. 김진흥이라는 그 성이 나와요. 예, 중국 기록에. 자, 그래서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유는 삼국 통일에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점령하는 과정에 백제하고 이제 뭐냐면 척을 줘서 결국에 백제가 계속 그 공격하죠. 근데 신라는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백제 공격 효율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그냥 신라하고 백제가 이제 뭐냐면 영토 신라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나 생산력이 백제가 더 많아요. 여기가 곡창지대를 끼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신라는 두 개 전선을 유지하죠. 북쪽은 고구려, 이쪽은 백제. 그러니까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집중적인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어요. 특히 백제가 노리는 게 이 당황성이야. 그래서 당황성 공격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백제. 심지어 이제 백제가 고구려 연합해서 당황성을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왕국사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문은 99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문 99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버퍼와 아들이 없고 조카인 진흥에 즉위했는데 7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태후가 일정 기간 섭정했죠. 자, 진흥왕 때는 신라가 유례 없이 군사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영토 확대에 삼국 황제의 주도적인 이상을 차지한 기간이었다. 이는 버프왕 때 이래로 국력을 신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태후가 섭정하는 동안 신라는 백제의 합친 요청을 받아들여 충돌을 피하고 그다음 백제가 고구려 공격을 받으며 군사를 보내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죠.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 공격을 받으면 군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나섰는데 백제와 고구려 군사들이 도살성과 금연사를 뺏기는 가운데 공방전을 벌이면 표해진 틈타 두 성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도살성과 금연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지쳤잖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도살성과 금연선을 뭐냐면 이거 이제 뭐냐면 놓치기 어려워. 이거 놓치면 이제 자존심 상하잖아,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운 걸 보고 우리가 그냥 접수해줄게 해갖고 도살성과 금연선을 뺏었다 그래요. 근데 백제 고구려 입장 볼 때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뭐냐면 소모적인 어떤 전쟁을 끝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도 그냥 묵인해줬다 그래요. 예. 그만큼 신라의 외교 수이나 눈치가 상당히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이제 섭정이 끝나고 나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예전은 아버지 연호를 이제 사용했죠. 여기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죠. 예, 건원의 연호를 썼다가 개국을 바뀌었는데 이때 섭정을 끝내고 진흥왕의 친정이 시작된 걸 짐작한다. 자, 그리고 이에 백제와 보조를 맞추어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중령 이북의 고구려의 10개군을 설치해 점령했는데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비문 중에 하나가 단양 적성비죠.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소백산맥에서 중령 이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것이 단양 적성비다. 예. 자, 그리 이제 553년에 진흥왕 때죠. 554년에는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한 뒤에 신주를 설치했고 북한산주를 설치했죠. 자, 이후 이제 신라는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다음 554년에 백제가 대가와 연합해 반격이었으나 간산선 전투에서 크게 이겨 성왕을 사로잡아 죽인 뒤 군사적 우위를 유지했다. 자, 진흥왕은 새로 확보한 영토의 여러 곳에 순수하면서 비석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잠깐 비석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북한산비죠. 여기. 그래서 아소카 왕이 인도 여러 곳에 돌며 석조를 남겼듯이 진흥왕도 정복지에 돌아가면서 새로 편입된 주민을 해유하고 재앙의 위협을 가시했는데 이 북한산비는 한강변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했는데 이 북한산비가 순수비라는 걸 알게 된 것을 밝힌 사람이 조선 후기 때 김종호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자, 김정희라는 사람인데 제가 김종호라고 얘기했나? 예, 김정희예요. 예. 출사 김정희가 이제 그 밝혔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정희가 그 당시 이제 북한 산비를 가면서 여기 보니까 딱 읽어보니까 이게 순수비라는 거 아니에요. 진원. 그래서 그 금속 가학록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내가 북한 산비를 발견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낙서를 냈어요. 내가 발견했다. 약간 이제 김정희가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문화재 훼손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거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표석이고 실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555년설과 560년설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김정희가 이제 북한산비라는 걸 이제 발견됐고 금속 강로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다. 예. 그래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나요? 네. 자, 여기 있고, 자, 여기부터 이렇게 군사적 우위를 지키면서 562년에 대가를 이제 멸망을 시켰다. 이래서 가야는 대부분 신라에 흡수하여 되어 사라졌다.
이렇게 있고요. 자, 진흥왕 때는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545년에는 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성악을 기록하여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니 국사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사업의 권유를 받아 국사를 편찬했고 거칠부가 문사를 모아서 편찬 작업을 맡았다. 이걸 진골중심의 이제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 편찬은 의미가 있죠. 네,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한 후 유교정치 이념에 따라서 왕실의 정통성과 국왕의 권위를 내세운 거다. 그래서 그때 왕실의 권위는 성골 어, 관련된 진골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흥왕은 553년에 왕경 중심부에 황룡사를 이제 짓기 시작해서 17년 만에 569년에 완성됐다. 그래서 삼국이 그 당시 이제 사찰 같은 것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불탑도 많이 만들었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거의 불타 없어졌죠. 일본 같은 게 그게 많이 남아있어갖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하여튼 황룡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거대한 잔육종상을 이제 안치했는데 인도의 아소카왕이 만들었다 실패한 것을 진흥이 완성됐다는 설화가 있다. 자, 이는 진흥왕이 위대한 군주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섰던 분위기에서 비롯됐고 또 진흥왕은 전륜서왕이 있죠. 네, 아소카왕이 전륜서왕이 이제 어, 코스프레 됐잖아요. 그 자신도 전륜서왕이 이제 코스프레 했는데 이때 이제 서왕도 했어요. 백제 진화하고 대립했다. 그 전륜서왕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끌어들여서 통치를 하려고 했다. 참고로 이 전륜서왕이라는 것은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이제 내려온 그 전에 미륵불의 통치를 원하여 해서 내려온 왕을 전륜서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의 아소카 왕이 처음에 내세웠던 왕자가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정통적인 이제 청년 집단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하여 하랑제도를 정비한 것도 진흥왕 때다. 그래서 최고위의 어떤 귀족 자제들이 하랑이 되어 많은 낭도를 거느리고 활동한 건 하랑제도인데, 요 하랑들은 대개 보면 진골 출신이고, 요 낭도나 이런 데는 두품제, 뭐 육두품, 오두품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 국가의 통합을 깨겠다, 계층간의 통합을 깨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이는 청년 집단을 국가와 그 당시 이제 국왕에게 충성한 단체로 조직해 군사를 비롯해서 여러 역량을 키우는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재 선발에도 활용함으로써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있고, 진호왕이 이제 죽은 후에 진지왕이 이제 즉위를 했어요. 원래 진호왕 때 태자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태자제도를 냈죠. 그래서 이제 동률계하고 동률과 사륜, 금률이라고 하죠. 금사자니까 했는데 그 당시 동률이 죽었어. 원래 태자였는데. 그래서 동률계가 죽고 나서 이제 사륜계가 왕위 계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지왕인데 진지왕은 뭐냐면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 이런 이유로 4년 만에 이 귀족회의 하백회에서 폐위가 됐어. 자, 이거는 이 귀족세력과 정책 갈등을 벌인 거죠. 음란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주관적이죠. 뭐 여자하고 뭐 눈 맞아서 했다면 다 음란한다 그런 건데 그 선화를 보면 음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예전에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진지양이 이제 딱 어떤 여자 유부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하고 결혼하자 하니까 유부녀가 거절했어. 수청을 거절했죠. 그렇지만 이제 내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렇게 이제 뭐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진지하게 하고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다음 뭐 숙청을 들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음란하다는 이유로 해갖고 귀족세력과 정책 갈등을 이제 벌인 배경인데 그래서 이제 귀족들 추대를 받아서 진왕의 마아들 동률계가 이제 즉위하죠. 태자의 동률계의 아들이 누구냐면 진평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동률계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진평왕은 신라사 유대없이 긴 재능으로서 정치 안정과 체제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평왕이 이제 뭐냐면 그 딸이 성동왕이잖아요. 원래는 아들이 계승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동여왕이 계승했는데 성동여왕이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골이기 때문에 그죠. 요번에 시험 문제 골품제에서 성골이 있기 때문에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당시에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동여왕이 왕이 됐고 그 후에 진동여왕도 국반의 딸이었던 진동여왕도 이렇게 왕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품제의 그 형성 시기들, 성골과 진골의 형성 시기를 요때 이제 진평학 때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평학 때 동률계가 사륜계를 이제 뭐냐면 또 튀어나오기 위해서 왕권의 정통성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동률계통만 성골로 따가고 나머지 사륜이나 여타계통 다 진골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설이야. 그 진골과 성골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진골과 성골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 골품제만 나왔죠. 골품제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진평왕은 신라사에서 유대 없이 이제 긴 제대 기간을 누리면서 정치적 안정을 제도 정비했다. 그래서 진평왕 때 제도 정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관리 인사를 맡는 위하부가 있고, 성박과 건조와 관리만 선부, 품주와 분할을 조부, 그래서 수레를 맡는 승부, 의와 외교를 맡는 예부, 외국의 사실에 관련 영객부, 그 다음에 왕실 재선과 이제 운영을 하는 내성 등 많은 관청을 설치했고, 그리고 중앙관청의 중앙하직 신무직을 대대로 보완했다. 그러니까 진평왕 때는 왕족의식을 한껏 높였는데 성골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가 진평왕 때가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륜계와 차별을 해서 그 성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뭐냐면 또 어디와 연결되냐면 불교와 연결돼 있어. 불교. 그래서 진평왕은 신라 왕실을 인도의 카비라국의 왕실에 빗대. 이거 카비라는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난 왕실이에요. 석가족이라고 이제 자처했고 자신과 왕비 남자 형제 이름을 그 석가의 부모, 숙부의 이름을 붙였다. 마야 부인이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진평의 직계혈통에 한정하여 선거를 포방했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견해예요. 예, 견해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문제를 나오기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쉽게 문제 나왔던 게 골품제도 실제로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성골, 진골 뭐 이렇게 어렵는데, 이게 성골, 진골에 이제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객관적 골품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성골이라는 말 빼고 또.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진흥왕 때 대대적 영토 확장에 의한 진평왕 때 들어와서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 대대적인 반격을 받게 됐다. 특히 신라는 이제 어렵죠. 전선이 두 개가 있잖아. 북쪽 전선 있고, 그 남쪽 전선 있죠. 6세기 때 고구려 마찬가지로 이런 양계 전선을 운영하니까 힘든 거야.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총력적 이익을 막는 한편 중국과 외교하면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고요. 그래서 마침 중국이 남북조의 긴 분열을 끝나고 수당의 통일 제국을 등장해서 고구려를 압박했고 신라는 이를 이용해서 고구려 백제국을 대비하고자 했다. 외교전을 통해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 정성시대에 관련된 내용 진평학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부분이 있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 부분하고 넘어가기 전에 이게 많이 빠졌어. 뭐가 많이 빠졌을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사회사, 제도사, 그 다음에 경제사, 문화사, 삼국시대 그 부분이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역사책에 나와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요걸 빼고 정치사 부분만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중학교에서 배고 넘어갔다고 이제 보고 이제 요건 넘어가니까. 그래갖고 근데 중학교 역사책 보면 너무 이게 유치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메인을 잡고 읽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공군형 개정 교과서는 좀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공군형 개정 교과서를 보기에는 좀 시기상 그렇죠. 아직 한참 이제 전의 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한통과 시민한국사를 중심으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의 어떤 이제 사회 정치 구조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경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통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보강을 할 거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그때 보강 시간에 요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 강의 끝나겠습니다.